자, 이 차설과 각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어로 분석하면 이런 뜻이죠. 그럼 뭐야? 앞에 막 이런 얘기하다가 근데 한편 하면서 다른 이야기의 화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용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솔직히 천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이 작품 좀 독특하게도 우리가 고전 소설 제가 분석할 때 인물 위주로 읽어가다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정보 보이면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고전 소설은 공간적 배경에만 좀 신경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시간적 배경은 별로 문제가 안 나와요. 왜? 고전 소설은 근데 대부분 다 평면적 구성이기 때문에 시간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하게도 선설이란 말이 지금 나왔어요. 이 선자가 바로 무슨 선자야? 먼저 선자야.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에 설 말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따지면 역순행적 구성이 나와버린 거야. 고전 소설에는 이런 역순행적 구성이 거의 없거든요. 상당히 독특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걸 알면 다음에 선시라는 말도 하나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시는 때시자야. 시간을 얘기하는. 그럼 앞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선설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 아마 좀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선설. 그래서 좀 봐두세요, 이거.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일단 내는데 그럼 지금부터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32번에 이 서사적 기능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앞에까지 장면까지 쭉 봐서 이 뒤에 내용은 그냥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일단 읽어볼게요. 갑니다. 제목 오랑전입니다. 천자가 가만히 북문을 열고 도망을 칠 때 일단 인물 체크했겠죠. 천자 왕이죠. 뭔가 어떤 상황이지 위태로운 상황인가 봐. 도망을 가. 근데 길은 없고 다만 산이 가리우니 어찌 행하리로 즉 어찌 가겠는가.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 말이죠. 지금 적장이었던 강공 형제 인물 체크했죠. 나쁜 놈들이네. 강공 형제가 바로 이 천자를 쫓아오면 무수히 무찌르니, 그러니까 누굴 무찌렀을까? 천자를 호위하는 그 병사들을 지금 해치고 있는 거겠지. 이 천자 잡으려고. 이때 최두와 왕건 두 사람 체크했지. 천자, 즉 왕을 호위하는 우리 편 군사야. 근데 달려갔는데 적병이 급함을 보고 칼을 들고 내달아 싸우더니 일합이 못돼서 강공은 이 최두를 베고, 우리 편 최두 죽었고, 강령은 그래서 강공 형제라는 게 강공과 강령이 나쁜 놈 적장 형제다. 그지? 왕건을 또 죽여버리니 송나라 진영에 남은 군사 싸울 마음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송 진영할 때 여기서 뭐 체크했으면 됩니까? 송은 나라 이름이잖아요. 중국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전 소설에는 이런 시간적 배경을 중국 배경을 쓰는 소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송은 송나라, 명은 명나라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다면 일단 천자가 있는 나라가 송나라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 어떤 반기를 들고 싸우는 이 적장들은 그지? 어느 쪽인지 뭐 뒤에 나오면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어쨌건 강공이 칼을 춤추며 외쳐 하는 말. 송천자는 죽기를 두렵거든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아. 죽기 싫으면 빨리 기 나온나. 그죠? 위협을 합니다. 하고 점점 가까워 오니 천자가 황황망조하여 두려웠겠죠. 앙청통곡 요거는 자주 나온 말입니다. 앙청 하늘을 바라보며 통곡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그지 이렇게 무능해요. 할 수 있는 거 우는 거밖에 없죠 얘들은. 그래서 하는 말 송나라 왕조 100여 년 그 기업이 짐에게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망할 줄 어떻게 알았으리요. 그러면서 많아. 자기 때에 와서 송나라가 멸망하는 걸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하시고 어찌할 줄을 모르시며 찾던 인검을 빼어서 자결코자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인검 뭔데요? 칼이겠죠? 검은 알아야죠. 검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천만 의외에 한 소년 장수가 마치 나는 듯이 내달아 달려와서 천자를 구해주고 이 적병을 엄살 죽여버리니 알지 못하겠구나. 이 어떤 사람인고? 지금 이 한 소년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다 읽어봤으니까 나왔잖아요. 다 누구야 이거? 유실부라는 인물이었고 그 유실부가 주인공이었어요. 나중에 월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제목 월왕전의 월왕.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또 문제가 질문이 안 나와서 내가 굳이 여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보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들이 좀 몇 개 나왔어요. 그것만 체크만 하고 할게요. 33번에 보기 보시면 밑에서 문장 한 문장 나오는 거
전개적 요소의 활용은 물론이고 극단적 상황을 설정한다든지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단절 기법이나 또는 사건 전개를 위한 압축적인 사건 서술이 잘 나타나서 뭔가 이 작품의 흥미와 어떤 긴장감을 더 높이는데 일조하는 어떤 요소들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이런 거 읽으실 때 나열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월왕전에 사용된 기법들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다 대응시키고 찾아봤나요? 물론 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잘 이해하셨겠지만 지금 읽었던 대목에서 한 2군데 정도가 보였어요. 먼저 첫 번째, 알지 못하겠구나. 이 어떤 사람인고. 만약 여러분 이게 드라마라고 생각해봐. 주말 연속극. 그럼 항상 주말 연속극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막 인물이 극하게 대립하다가 갑자기 그지 뭐야? 하고 벙 끝나잖아요. 그냥. 그러고 다음 시간에. 그지? 이게 일종의 단절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계속 유발해서 다음 편을 보게끔 만들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임금을 빼가지고 그 왕이 자결하려고 했잖아.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끊으려고 하는 건 상당히 좀 긴장감 넘치는 상황 아닙니까? 죽으려고 하는 건 따지면 그 극단적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작품 속에 지금 보여줌으로써 이 독자로 하여금 책을 더 읽게끔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자, 그게 반각본 소설의 어떤 특징에 대한 설명이 보기에 나왔던 거였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선설하고 갑자기 이제 그 앞에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장면은 천자가 이 적병에 의해서 강공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자결하려고 하는 딱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딱 멈춰놨어. 그때 이제 한 소년이 나타나서 이 적병을 다 죽이고 천자를 구해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군고 하고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설을 해서 이 앞에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장면의 앞에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이 한 소년이었던 요 인물이 그 앞에 유실부라는 사람이었고 그 유실부가 이 천자가 전쟁에 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나라에 좀 보탬이 되고자 이 천자를 찾아와서 저를 좀 기용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천자는 딱 보니까 애가 나이가 너무 어려. 그래서 너 안 되겠다 다음에 와 해서 보냈거든.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앞에 막 소개됩니다. 그래서 천자를 구하고 난 뒤에 얘가 이제 무슨 말 하냐면 저 모르시겠습니까? 너 누군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천자 앞에서 왔다가 저를 기용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나이 어리다고 내치셨잖아요. 금마가 접니다. 아 그랬어? 이제 이런 이야기도 뒤에 나오잖아요. 읽어 오셨으니까 아시죠? 자, 그 뒤에 볼게요. 자, 앞 이야기입니다. 유실부가 부모님 곁을 떠나 말을 타고 연무대를 찾아 천자가 왕이 친히 직접 출정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니까 전쟁하러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출정하시는 그 군중에 그 군대 무리에 참여코자 했는데 이거 봐. 유실부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유실부가 이제 결국 소년이었던 거야. 얘가 임금님이 직접 전쟁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군중에 들어가려고 이제 왔단 말이야. 근데 천자가 그 나이 어림을 꺼리셔서 무용지인, 즉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나를 내치셨단 말이야. 그래서 물러나면 그 향할 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말을 이끌고 초조히 다니며 아버지 소식을 탐지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뭔데? 이 유실부가 지금 아버지와는 헤어져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주점을 술집을 찾아 들어가 밥을 사 먹으며 쉬고 있는데 문득 백발 노인이 갈관야복으로 청려장 지팡이를 끌고 지나가다가 이 유생을 보고, 유생은 누굽니까? 유시성을 가진 실자 붙였으니까 미스터 유, 그죠? 그래서 이제 봤어. 그래서 아니 너가 유실부인다. 여러분 니은다 끝나면 의문형인 거 이제 알아야 됩니다. 너가 유실부 아니니? 물었어. 그러니까 맞는데요. 그러니까 또 노인이 내 그대에게 가르칠 말이 있으니 나와 함께 내 집에 가면 어떠한고? 하고 데리고 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32번, 1번 유실부의 활약을 소개해서 천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부각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선설의 이야기 물론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한 소년이 지금 막 나타나기 직전에 이제 이야기 딱 끊어버렸어. 그래서 요 뒤에는 당연히 유실부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요 천자가 자결하기 직전까지 이야기가 선설로 지금 다 소개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유실부가 맹활약을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앞에 것까지는 좋았는데 천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왜 부각합니까? 유실부의 활약은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유실부의 행적을 서술함으로써 여기까지는 좋아요. 최두를 만나게 된 그런 내막을 부각한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더 뒤에 읽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 뒤에 남은 것 또한
좀 더 읽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그 뒤에 거 내용 다시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수건 서책을 내어놓고 보라 하니 뭔데 책 몇 권을 펼쳐놓고 요 내려갔던 누구야? 백발노인이 여기 할게요. 여기 지금 선설 앞부분 이야기니까 요 데려갔던 백발노인이 유실분에게 책 몇 권을 주면서 읽으라고 했어. 그래서 읽었죠. 유생이 일견에 신통한 술법임을 알고 뭔데 딱 자기가 보자마자 이거 뭔가 술법을 가르치는 책이야 라는 걸 보자마자 알았어. 그래서 배우니 불과 수년 지내에 즉 불과 수년 안에 능히 제주를 능통했더라는 말이야. 여러분 얘는 지금 영웅입니까 아닙니까? 영웅이죠. 그럼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어떤 일대기 구조 아시잖아요. 남들보다는 비방 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간에. 여기서는 지금 그런 비범한 능력이 지금 나오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안에 모든 걸 다 능통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노인이 기뻐하며 이 유실부에게 말하는 말, 그대 이제 천지, 조화, 지리를 알았으니까 천지를 어떤 식으로 네가 막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지식을 다 얻었다는 말이에요.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라. 그러면서 천자의 위태로움을 구해주고 그 너의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라. 한마디로 너 이제 나가서 네 맹활약을 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렇죠? 요거 A 보면서 문제 바로 들어갔을 거고요. 다음. 유생이 이미 도적이 군사를 일으켜 천자가 출정하심을 짐작하였으나 위태롭다라는 그 부활한 말을 듣고는 크게 놀라 묻습니다. 아니 대인, 이때 대인은 당연히 백발노인이겠죠. 이런 산속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 일을 다 아세요? 당연히 노인이니까, 그지? 노인이 미소 지으면서 내 자연이 알 일이 있기로 알거니와 사람이 때를 잃는다면 그건 불가하니 이별이 심히 서운하나 어찌 면하리요? 그랬다. 무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때를 잃는다면 그건 내가 어떤 상관하지 못하는 바가 된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어떤 일에 상관하려면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지금 네가 나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별하는 게, 너와 나가 이별하는 게 심히 서운하지만 어찌 그 이별을 면하겠는가? 이거는 이별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별을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왜요? 세상에 나가서 천자를 구하고 맹활약을 해야 되니까. 하고 행장 가방을 차려주면서 떠남을 재촉하니까 이 유생이 마지못해 전하며 하는 말, 대인의 은혜로운 배운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천륜 같은 그런 정 이런 것들을 이제 갑자기 이별하게 됐으니 어느 날 다시 만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즉 당신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였죠. 노인이 더욱 기특히 여겨 하는 말, 이후에 나를 찾고자 한다면 백학산, 백학도사를 찾아오라 그랬다. 그럼 이 노인의 정체네요. 백학도사였네요. 하고 함께 산에 내려와 작별하고 문득 가는 데가 없다. 여러분 이런 데 체크했어야죠. 같이 내려왔는데 갑자기 뿅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뭔데요? 전기성. 아까 보기 읽었던 전기적 요소는 물론이고 그랬으니까 하나씩 다 차단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기가 이런 말이 없었다 하더라도 고전소설 읽으면서 전기성은 늘 출제 요소였습니다. 찾아놨어야 됩니다. 자 이제 유생이 신기롭게 여기면서 백학산을 바라보며 무수히 감사드리고 전하며 길을 찾아 이제 말을 타고 황성, 누구야? 황제가 있는 도성이죠. 향하는데 날은 저물고 저녁을 사먹고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호련! 갑자기. 고전소설에 이 호련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호련이라는 말이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호련이 갑자기라 그랬어. 뭔가 앞에 뭐 일어날 만한 이유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 결과가 이해되겠는데 그냥 갑자기잖아. 그럼 뭘까요? 그렇죠. 우연성이죠. 고전소설이 가진 일반적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 우연적으로 발생한 이야기가 독자 입장에서는 뭐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고전소설이 가진 항상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니까 그냥 우리 독자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갑자기 일위 한 명의 선관이 앞에 나와 저라고 하는 말. 여러분 선관이 나오는 순간 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선관이 꼴 초월적 존재. 여러분 이 초월적 존재가 있고 없고 유무관이라는 거 선택지에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하늘나라에 누구를 모시는 사람이야? 옥황상제 모시는 사람이잖아. 성별은 남자. 선생님 그러면 신선하고 같은 말입니까? 그래 같은 말이죠. 여자는 선녀.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선이 나타나서 이렇게 유실부 앞에 절을 하며 하는 말, 소재는, 자, 잘 봐, 여러분. 대화를 잘 보시면, 지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론 유생이죠. 이건 아니까. 뭐라고 호칭을 쓰는지를 잘 보면, 상대에게 쓰는 호칭을 잘 보면 이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A라는 인물이 지금 뭐라고 시작하냐면 소재는 하고 시작했어요. 소자를 붙이는 건 무슨 이유죠? 겸손 모드죠. 소자, 소녀, 소인, 소작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쟤는 뭔데요? 아우제자잖아. 이 정도는 해야 돼. 몰랐다면 지금도 알면 돼. 남자 위아래를 형제라고 하잖아. 맏형 아우제. 여자는 자매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제막내가 해도 누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였잖아. 그럼 봐. 얘가 유생한테 자기를 낮추어서 동생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유생은 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뒤에 보면 형장께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하거든. 이 형장이 유생, 형을 가리키는 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형제는 물론 아닌데 자기보다 윗사람이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동생인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자 다시 볼게. 소재는, 저는, 동생인 저는 동해 용왕의 둘째 아들이고 이게 누구였지 지금? 선관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 보통 인물이 아니란 말이야. 이 지상계, 인간계 인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아버지 왕의 명을 받고, 아버지 누군데? 동해 용왕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 왕의 명을 받들어 형장께, 그지? 당부할 말이 있기로 왔다 그러잖아. 그럼 당연히 사는 사람은 지금 상대방은 유생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형장이라는 건 형한테 이런 말인 거야 지금. 그래서 당부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지금 천하가 요란하여 내일, 여러분 명의는 해야 되는데 자주 나온다. 시간적 개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엮여 나온다면 이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어제인지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일이라는 말은 날일자잖아. 밝아오는 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일인 거고, 그럼 오늘은 뭐라고 한다 그랬어? 금일. 지금 금자를 쓴다 그랬지. 그럼 어제는 작일. 그렇지. 그래서 일 대신에 년으로 바꿔도 되잖아. 작년, 금년, 영년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내일 신시에 천자의 위태로움을 구할 자는 방금 지금 유실부밖에 없다 라고 하셨대. 누가 말이야? 부왕, 동해용왕의 말이지. 그럼 동해용왕의 말을 그대로 지금 인용했다는 것을 이렇게 작은 따옴표 넣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 이제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네. 맞네.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이 말을 전하러 왔으니 부디 때를 잃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세요 그랬어. 다음 이렇게 말하거늘 유생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묻고자 하다가 또 갑자기 병력 같은 말소리에 놀라 깨달아 보니 이건 꿈이었대. 그죠? 실제 현실에서 이런 초월적 존재 만나기는 힘들기 때문에 늘 고전소설은 꿈을 통해 초월적 존재가 내려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꿈을 깨고 난 뒤 이 꿈 속의 장면이 다시 현실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꿈이 항상 고전소설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역할은 대부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어떤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꿈은 항상 이런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유생이 급히 일어나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 다시 말을 타고 채찍질하니 순식간에 500여리를 갔더라 이 말이야. 순식간에 눈 깜짝해서 500여리를 갔대요. 이거 다 현실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다 전기성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바로 황제가 있는 도성으로 향하는데 문득 또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이것도 전기성이잖아요. 장군은 황성으로 가지 말고 남평관 북문 밖으로 가라 그랬다. 여러분 왜 이쪽으로 갈까요? 왜 황제가 있는 도성으로 간다고 이 남평관 북문 밖으로 가라죠? 이곳에 황제가 있으니까요. 이곳에 천자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는데요? 이 소설 제일 처음 시작될 때 황제가 도망간다고 시작했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원래 북문을 열고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공간의 정보를 체크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아까 그 공간, 이 공간? 뭔가 자꾸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게 됩니다. 자꾸 체크하세요. 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유생이 비로소 뭔가 산신령이 나한테 지시를 내리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하고 말을 달려 이제 방향을 바꿨네요. 남평관을 찾아갑니다. 이런 거 나올 때만 동그라미 치고 박스 치고 지나가란 말이야. 이제 관중에 적병이 막 이제 운거하고 막 자리 잡고 있고 산하에 호통 소리가 막 진동하고 있는데 유생이지 이 분한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왜? 천자가 위태로우니까
갑옷을 떨치고 칼을 춤추며 10만 적병을 마치 풀 베듯 하며 무인지경처럼 막 들어갔대. 한마디로 유실부의 맹활약이잖아 지금. 이제 영웅적 활약이죠. 적강이었던 강공과 강령이 천자를 에워싸고 무수히 꾸짖고 욕하고 항복하라고 막 재촉하고 있다가 유생이 분기대발하여 쟁룡검 칼을 두르고 막 힘껏 들어가니 장졸들의 머리가 무수히 떨어지더라. 혼자서 몇십만 명의 적병들을 다 무찌르고 있어. 이때 강공과 강령의 비록 용맹은 하나 이 불의지변을 만남에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쟁룡검 아까 누구 칼이야? 유생의 칼이었지. 그 칼이 이르는 곳에 강공과 강령의 머리가 칼빛을 따라 떨어졌더라. 그럼 뭔데? 얘들도 죽었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불의지변이라는 말은 뭔가 뜻하지 않은 변을 만났다는 뜻인데 강공, 강령 입장에서는 이게 누군 거야? 유실부가 나타난 거겠지. 그게 불의지변이겠지. 자기 입장에서는. 자, 결국 호루왕이 몹시 놀라 남은 군사를 이끌고 심리를 물러 즉 후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호루왕은 바로 누구야? 적장의 왕이었단 말이야. 나쁜 놈이지, 그지? 그러면서 제장을 불러 하는 말. 여러분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어야. 혹시 제장 알아? 중국에 뭐 제자백가시대 막 이런 말 있지. 제신은 들으라 이런 말도 나와. 제군들은 들어라 이런 말 나와. 그럼 혼자 있는데 막 제군들은 들으라 했겠어? 이 제자가 여러 명의 뜻을 가진 제자야. 그러니까 장자는 장수니까 여러 명의 장수들한테 하고 있는 말이라는 뜻이겠지. 자, 뭐라고 하는지 볼까? 아까 그 강공 형제를 뵌 장수는 이건 사람이 아니더라. 천신이 아니면 이는 반드시 신장이로다 그랬다. 신장이 뭐야? 귀신 같은 장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이 내리신 그런 존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적이긴 해도 호루왕 입장에서는 유생은 또 적이니까 상당히 그지 그 능력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는 말 아니겠어요? 하고 양장 2명 장수의 죽음을 슬퍼하더라. 그건 강공 강령 형제였겠지. 이렇게 유생이 적장의 머리를 칼끝에 꿰어 들고 바로 천자 앞에 나아가 복지 땅에 엎드리면서 아래는 말 신은 저는 당초 연무대에서 말을 달렸던 유실부인데 황실의 위태로움을 듣고 혈기지군으로 당돌하게도 이 전쟁터에 참전해서 다행히 적군은 물리쳤으나 하늘의 명을 어겼사오니 군법으로 저를 처단해주세요 그랬어. 이렇게 공을 세운데 왜 처단해달라고 할까? 그지? 아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 처음에 이 소년이 그지 유실부였는데 천자가 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도움이 되고자 왔는데 나이 어리다고 내쳐졌잖아. 근데 왕에게 허락도 안 보고 자기가 전쟁터에 이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군법으로 다스려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이런 장면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뒤에 차시 이제 이때 그랬어. 그러면 이 차자에 띠시자야. 그러니까 이때야. 그럼 이제 그 뒤에 보면 천자가 적진에 쌓여 거의 잡히게 이름에 하늘 우러러 통곡하고 자결코자더니 이게 어떤 장면이야?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현재 장면 돌아왔지? 그러니까 여기서 차시부터는 현재였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선설 부분이 이제 끝났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32번을 요때 딱 들어가는 타이밍이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2번에 1번. 유실부의 맹활약 막 나왔잖아. 근데 천자 도와주러 온 장면이잖아. 근데 어떻게 천자가 외태롭니? 말도 안 되는 우리 편인데. 2번. 유실부의 행정을 서술해서 최두를 만나게 된 내막을 부각한다? 그럼 아까 최두는 누구였어요? 그렇죠. 천자 주변에서 왕건과 함께 이 둘을 맞서 싸우다가 죽음 당한 사람이잖아. 무슨 죽었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다음 3번. 유실부의 고난을 드러내 천자가 조력자가 된 사연을 부각한다? 유실부의 고난을 지금 드러내서 왕이 조력자가 된다고? 오히려 왕을 도와주는 건 유실부인데? 안 맞죠 뭐가? 다음 4번. 유실부의 정체를 밝혀서 영웅적 활약상을 펼친 그 배경을 제시한다. 이거 봐. 한 소년이 누군가 과연 하고 딱 단절 기법을 써서 끝냈어. 그래놓고 그 앞에 요러요러한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 소년이었어요 라는 이야기였던 거잖아. 그래서 요 한 소년의 맹활약상을 보여줌으로써 이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의 이 소년이었어요 라는 걸 드러낸 거였어. 정답은 4번이었죠. 자, 5번은요. 유실부의 가계를 언급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계가 뭐야? 그래도 집안 내력이야.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웅 소설을 보면 바로 영웅의 활약상으로 들어오지 않고 항상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영웅이니까 남들과는 좀 다르게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아래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그저 하늘에서 내려왔다든지 그치? 보통 이런 거 아니면 뭐야? 남들과는 좀 다른 예를 들어 명문 가문의 어떤 자손으로 태어난다든지 그런 고귀한 혈통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이야기가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가계를 언급하던 얘기는 집었어야 되겠죠. 자, 32번 다 봤어요. 다음 시간 과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FG는 다 끝난 거 아닌가? 남았나? F 남았어요? 몇 번? 24번부터요. 그러면 24번에서 25번 하나, 26, 28 여기까지 끝이네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G 부분은 다 끝났죠? 그럼 다시 앞으로 A 돌아와서 A 하나만 할게요. F 두 개랑 A 하나. 자, 빛이 까죠. 모의고사 풀면서 혹시나 문학을 뭐 몇 개씩 내가 틀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학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학 보는 어떤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정말로 눈에 띄게 문학 틀리는 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서 문학 문제 틀리는 거 몇 문제, 예를 들어 뭐 세 문제만 여러분이 다 맞춘다 해도 6.7점이 돼요. 6, 7점은 1등급이에요. 그래서 절대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자, 우리 몇 쪽이죠? 풀이해야 될 문제 없나? 180. 모란이 피기까지는 독을 차고 이거 두 개 다 했나 우리? 독만 했나? 독을 차고. 지금 모란이 피기까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과서 아까 얘기할 때 1단원의 첫 작품입니다. 이 작품. 나중에 문제 범위 들어가면 또 우리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나에 들어가는 문제만 볼게요. 자, 2번에 5, 그 다음 4에 4, 두 개네? 질문? 없고, 네, 넘어갈게요. 다음 또 있니?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순서대로 다시 진로 뺍시다. 시조를 72쪽까지 했나요? 할 차례인가요? 72 했고, 74 했고, 76 74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럼 74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시면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을 배웠기 때문에 사시라는 건 또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구나. 강호니까 자연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맹사성이라는 작가가 자연에 응거하면서 그 속에서 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이겠다. 딱 봐도 그러면 강호 한정가의 성격을 띠겠다. 그지? 자, 작품 개관에 정리 내용 한번 쭉 훑어주시고 내려갈게요. 역시 성격에 보시면 강호 한정가 바로 나오죠. 그죠? 자연에서 한가로운 마음을 노래한 거. 그게 강호 한정의 뜻이죠. 그냥 줄여서 한정가라고도 합니다. 자, 쭉 읽어봐요. 이제 제가 볼 땐 여러분 뭐 다 알만한 단어 같은데. 특징 2번에 보셔요. 각 연마다 초장과 종장의 형식을 통일했대요. 그럼 살짝 보고 가야 되겠죠. 각 연마다 보세요. 초장, 강호의 봄이 드니 그 밑에 강호의 여름이 드니 그 밑에 강호의 가을이 드니 그 밑에 강호의 겨울이 드니 문장 구조 같네요. 그리고 종장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종장 보세요. 이 몸이 한가음도 역군이셨다.
이 몸이 선을 해옴도 역군은이 잤다. 이 몸이 소일해옴도 이 몸이 춥지 아니함도 역군은이 잤다. 아,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당연히 운율 생성되겠죠? 자, 나머지 봐봐요. 네, 그렇게 어렵거나 안 보이고 의의 1번에 표시 하나 해야 되겠죠? 최초라는 말 붙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고전 시간에 가사 아니면 연시조죠. 바로 이런 연시조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예요. 강호사시가가. 그러니까 이런 의는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강호가도라는 말은 괄호에 뜻풀이 다 나와 있으니까 다 알 거고, 충의사상이라는 말 역시 충 나오면 임금님에 대한 마음가짐 아닙니까? 그래서 아, 그 종장에 자꾸 역군운이 찼다 저런 말 계속 반복했구나 라는 거하고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갑니다. 춘사. 자, 봄부터요.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료 개변에 금리너이 안주로다. 사음보라서 이 몸이 한가해움도 역군은 이셨다. 붙어있어도 띄워서 사음보 잘라세요. 갑니다. 강호에 봄이 들어왔대요. 즉 이 화자가 있는 곳이겠죠. 강호 자연에. 이거 무슨 법이었죠? 강호에가 자연이라는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무슨 법이었더라? 대유법이었지, 그지? 기억하겠네요. 자, 그러면 화자가 살고 있는 자연의 공간, 이 은거지에 드디어 봄이 찾아드니 미친 흥이 절로 일어났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흥 앞에 미쳤다는 말은 부정이 아니겠죠. 주체할 수 없을 말이 너무 봄이 지금 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미친 흥이라고 지금 그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거겠죠. 다음 탕료 개변에 그랬습니다. 각주 있는데 살짝 보시면 자, 뜻풀이 봐도 되지만 이제 이런 요 정도는 해야 됩니다. 개변이라는 말은 계곡 주변입니다. 계곡이라는 건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내 주변이기도 해요. 일단 들어갈게요. 계곡 주변에 특히 우리 여름 되면 뭐 바다 싫어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디 가요? 계곡 찾아가잖아요. 그 물은 깨끗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계곡 주변에 막 음식 찾아놓고 먹고 막 하잖아. 이 사람 뭐 먹고 있네? 탁주, 술이죠. 료, 음료, 마실 요자야. 그래서 탁주를 마신다는 얘기야. 어디서? 계곡 주변에서. 그러면 이건 술이니까 안주 필요하겠죠. 그 뒤에 바로 안주 나왔네요. 금린어 물고기죠. 쏘가리라는 그런 그 아이인데 매운탕 끓이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탁주를 계곡 주변에서 마시고 또한 이 금린어라는 싱싱한 안주 가지고 횟감으로 지금 먹고 있어. 대단한 음식 아니죠? 이런 소박한 생활을 충분히 자족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한자 성어 써보세요. 그렇죠. 안분지죠. 네, 다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탕료 개변에 금리너 이 안주르다. 우리 고1 때 배웠던 중세국어 이거 혹시 뭐더래요, 이거? 금리너 가라고 해석했잖아. 주격조사였죠, 그죠? 근데 이가 아니고 이를 쓴 이유가 뭐죠? 우리 가라는 주격조사는 언제 써요? 이렇게 쓰죠. 앞에 모음으로 끝나야만 가가 옵니다. 앞에 자음으로 끝나면 이라는 주격조사를 붙이잖아요. 중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자음으로 끝났으면 요이를 쓰지만 이렇게 앞에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요이를 붙였던 겁니다. 이제 중세국어도 물평이 계속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보고 가자. 자, 그 다음 이 몸이 이렇게 한가로울 수 있는 것도 역구는 이거는 또 역자야. 이게 역시 할 때 역자야. 또한 역시 다 좋아. 구는 임금이지 은은 은혜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역시 임금님의 은혜다 이 말이었어요. 이렇게 군은을 얘기하니까 아까 특징 3번에 뭘 썼던 거야? 충의사상이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됐다.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갑니다.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의 온도 역군은이 찼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강호에 여름이 찾아왔네요. 그런데 우리 중세 때 이 두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여름을 써야 지금의 여름이었죠. 그러면 중세 국어에 이런 여름을 쓰면 무슨 뜻이었죠? 열매였죠. 1학년 때 용비어청 갈 때 나왔던 말이지. 자, 다시 이제 이 자연 속에 여름이 찾아드니 초당에 일이 없대요. 초당은 각주 있는데 이제 안 줄 거예요. 초당은 해야 돼요. 풀초자에 집당자니까 풀로 엮은 집, 초가집이에요. 그래서 초가집에 일이 없대. 선생님, 일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걱정할 일이 아니죠. 여기서 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한가롭다는 뜻입니다. 자연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시원한 거 아니겠어요? 에어컨 아니겠어요? 니때는 에어컨이 없잖아. 그래서 뭘 원하는데? 바람이겠죠? 그 얘기합니다. 유신한 강파는 그랬어요. 강파부터 하죠? 강파 뭡니까? 강강자의 파도 파자. 강가에서 불어오는 그 파도. 그 강파가 유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신한 강파라고 지금 꾸며주고 있잖아. 믿음이 있는 강파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통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보통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건 자연물에게 믿음이 있는 존재처럼 인격을 부여했어요. 의미했고요. 그리고 왜 그럼 이 강파가 믿음이 있냐고 했냐면 바로 그 뒤에 요것 때문이네요. 바로 화자에게 바람을 보내주는 게 이 강의 파도였거든. 해석해 볼게요. 자, 이렇게 믿음이 있는 강파는 보내는 것이, 즉 나에게 보내주는 것이 바람이로다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날 나에게 바람을 보내주는 이 강파야말로 믿음직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됐죠? 다음, 이 몸이 서늘해온도. 서늘하다. 지금도 서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서늘하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다라고 또 은혜 잊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을로 가죠.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소정에 금을 실어 흘리 띄어 더뎌 두고 이 몸이 소일해음도 역군은이 찼다 그랬습니다. 자, 가을에 이제 가을이 찾아왔어요. 가을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좀 쓸쓸하고 외로운 계절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 정반대예요. 왜요? 고기가 살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글자 썼단 말. 가을, 천고마비, 그죠? 또 나오네요. 그럼 가을이 주는 그런 풍요로움,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호에 가을이 오니 고기마다 살이 올랐구나. 너무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인거지가 그지 풍성해짐에 대해서 좀 흥을 느끼고 있죠. 소정에 그물을 실어서 흘리 띄어 던져도 됩니다. 소정 끝풀이 있는데요. 이 정자 역시도 배를 뜻하는 정자입니다. 배정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의 뜻 뭐 있었죠? 주 있었죠, 그렇죠? 주홍설도 배웠고요. 일요편줄도 배웠죠? 그 배는 항상 작은 배가 나올 거라 그랬죠? 이번에도 작은 배입니다. 자연에 있으니까요.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작은 배에 뭐를 실었대요? 그물을 실었대요. 당연히 배에 그물 싣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물은 왜 필요해요? 물고기 잡으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욕심이 없다며 물고기 잡을 마음도 없을 거예요. 보세요. 이 그물을 싣고 흘리 띄어 던져뒀대. 이 그물을 어디에 던져뒀다고 해요? 고기가 잘 잡힐만한 곳을 이렇게 노려가지고 거기에 던진 게 아니고 그냥 물이 흘러가는 곳에 그냥 던져놨다잖아요. 이 사람은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늘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 패턴을 여러분이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좀 못 찾는 것 뿐이지 계속 그 말인 거예요, 고전 시간은. 그래서 고전 시간을 좀 읽는 방법이라든지 좀 외워야 할 몇 개의 단어만 외워두면 현대시보다 분석하기가 더 편합니다, 솔직히 고전 시간은. 자, 그럼 이렇게 이 몸이 소일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임금님 은혜 덕분이래요. 소일은 각주가 없네요. 자, 그러면 한번 유추해볼까? 혹시 이 단어들 미리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따 가만히 있어라. 자,
봄은 한가롭게 보낸댔어. 그지? 이렇게 탁료 개편에 탁주 마시면서 이런 안주와 함께 먹고 있는 게 너무나 한가로워서. 두 번째, 여름은 초당에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그냥 바람만 맞으면서 시원하게 보냈어. 자, 이제 가을은 그냥 물고기 잡는 욕심도 없이 그냥 강가에 나가서 금을 던져두고 그냥 못 잡아도 그냥 들고 들어오면 돼. 이게 하루하루 보내는 소일인 거야. 소일이라는 말이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그분들은 은퇴하셔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소일거리 없나 막 그래. 하루하루를 보낼 일거리 같은 걸 소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을날 이 사람은 그냥 강가에 나가서 그냥 고기 잡는다는 마음 없이 그냥 시간을 낚는 거지 따지면. 그러고 돌아오는 게 자기한테는 소일거리인 거야. 이렇게 하루하루를 한가롭게 세월을 여유있게 보내는 것, 그것이 소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입니다. 강호의 겨울이 드니, 즉 겨울이죠. 눈 깊이가 자가 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풀이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희라는 단어를 보니까 자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자희 남다 할 때 자 지금 눈 깊이 자희 남다 할 때 이 자 길이의 단위잖아요. 우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 자가 약 30cm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한 자는 알겠어. 근데 왜 자희라고 했지? 한 자가야. 그러면 자라는 명사 뒤에 역시 주격조사가 붙어있는데 여기 히읗이 보이지? 혹시 이거 기억나? 이걸 이어적기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거야. 우리 중세국어에서는 그냥 이 두 개는 말이 없어도 그냥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어적기랑 모음조화야. 이 두 개는 언급이 안 돼 있어도 그냥 적용인 거야. 그럼 봐봐. 여기에 받침에 있던 요 히읗이 요 이라는 주격조사를 만나서 요 히읗이 이어적기에서 올라가서 나타나는 요 형태야. 이거 이름 뭐냐고 요거 이름. 기억 안 나? 요 히읗이라는 게 초성, 중성, 종성 받침에 있죠. 자라는 건 명사잖아. 명사는 체형 소속이죠. 이거 기억나? 히읗, 종성, 체형. 종류는 기역, 종성, 체형하고 우리 고1 때 2개 배웠었어요. 기억이 좀 안 나나 보네. 그럼 이거 소환할게. 용비어찬과 첫 구절 이런 거 나오잖아. 불이 깊은 남간. 기억나? 남간의 뜻이 뭔데? 뿌리 깊은 나무는 이런 뜻이었잖아. 여기서 나무라는 명사 뒤에 보조사 는의 조합이야. 여기도 그랬을 거란 말이야. 기역이 이어적기로 올라갔을 거거든. 그러면 남 기역의 원래 형태와 남은 건 뭔데? 기역 내리니까 이응이지. 그리고 아래야 니은이니까 그대로 적으면 돼. 이거야. 그러니까 나무의 형태가 남 기역이고 는에 해당하는 보조사가 은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요 남 기역이 나무라는 단어의 옛 형태였던 거야. 그래서 요 명사 끝에 종성에 또 기역이 있지. 이런 걸 기역, 종성, 체언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던져줬습니다. 중세국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용어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그래도 지금 들어서 또 익숙해진다면 그 문제 푸는 선택지 하나가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자, 그래서 강호에 은거지에 이제 또 겨울이 찾아왔고 눈이 내렸는데 그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게 내린 거야. 삿갓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고 우리 삿갓 누역 우리 도롱이라고 해서 예전에 어부사시사 할 때도 한번 배웠어. 자, 삿갓 비스듬히 쓰고 누역 비옷으로 옷을 삼고 이렇게 이 몸이 춥지 아니한 것도 역시 임금 은혜 덕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인데도 삿갓이나 누역 정도만 갖춰 입어도 춥지 않더란 말이야. 이거 다 임금님 은혜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역시나 삿갓 누역에 사는 여러분 안분지족이라든지 그지? 안빈낙도의 어떤 한자성어를 충분히 넣을 수 있겠죠. 보통 겨울은 춥잖아요. 그럼 보통 겨울에 옷 안에 넣은 그 재료가 있었죠,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 옷 안에 패딩처럼 뭐 넣었어요? 충전재 같은 거 솜 넣었어요, 솜. 지금은 뭐 거위 넣고 오리털 넣고 막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솜 넣었거든. 근데 그 솜도 없는데도 이것만 갖춰 입었는데 춥지 않다고 하잖아요. 자기 삶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안빈낙도 안분지족 쓸 수 있겠죠.
자, 7번 서술형 가겠습니다.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말해봐라 그랬다. 야, 문학사, 역사잖아. 문학이 흘러온 역사로 봤을 때 내 작품에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더란 말이야. 아까 최초 적었잖아요. 이거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굳이 하나만 더 여러분 사족을 달자면 그 의의 2번 있잖아요. 강호가도의 선구가 되었다 그랬잖아. 선구가 되는 게 뭔데요? 그죠? 보통 어떤 많은 대중이나 무리들을 내가 선도해서 이끌고 갈 때 그걸 선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리더라 이런 말 아닙니까? 리더. 그래서 강호가도라는 어떤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거의 선구자격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더 줘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조 말고 그 뒤에 우리 주홍설 했고, 주홍설 뒤로는 그러면 92쪽에 만복사 저포기 소설 기다립니다. 3문으로 좀 갈게요. 아까 여러분 학교 교과서 진도 파악할 때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요 만복사 저포기 바로 뒤에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생규장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요, 이 만복사 저포기는 항상 연계 작품으로 그냥 따라 나오는 작품이에요. 마치 송미 배우면 사미 배워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꼭 잘 봐두세요. 여러분 교과서는 이생규장전이지만, 그리고 이번에 3월 모의고사인가 그때 이생규장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쵸? 자, 만복사 저포기 작가와 이생규장전 작가는 같은 인물입니다. 이름 봐두세요. 소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작가부터 먼저 좀 소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요, 죽은 귀신인데 그 귀신과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저기 작품 갈래에 자, 세 번째 단어 한번 보실래요? 명혼소설이란 말 보이죠? 어차피 소개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할게요. 명혼소설이 무슨 말 같아요? 우리 사람 죽으면 저승사자가 너는 이미 저승 땡땡에 올랐으니 너를 데리고 간다 뭐 그러잖아요. 저승 출석부 같은 거. 명부. 못 들어봤나? 저승 명부에 미인이 올랐으니 데리고 간다 막 그런단 말이야. 이게 저승 명자예요. 부는 출석부 같은 거고요. 명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명혼 할 때 명자 역시도 저승이란 말이에요. 즉 죽은 자와 관계 있는 한자란 말이에요. 그럼 혼은 뭔데요? 결혼할 혼자란 말이야. 그럼 죽은 자와 맺어지는 혼인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자, 이제 얘기합니다. 이 작품도 그렇고 이생규장전도 그렇고 다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죽은 여자와 계속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왜 김칠습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는가? 김칠습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을 만든 사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작가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뭐였다?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은 김칠습이 지은 뭐죠? 금오신화라는, 이거는 소설 그 제목 자체는 아니고요. 이 금오신화라는 책 안에 한문 소설 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만복사 저포기 그리고 이생규 장전이 대표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나머지 세 작품은 역대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2, 3년 전인가 3학년 EBS 방송교재에서 남녀부주지라는 작품 하나 딱 처음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다 여태 이 두 작품 중에 하나로 계속 나옵니다. 금오신화라는 그 소설집이고요. 이 안에 총 5편의 한문 소설이 있어요. 그 중에 만복사 저포기, 자, 그리고 이생규장전을 배울 건데, 이게 다 죽은 자와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왜 보였느냐? 김칠습의 일대기로 좀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한 3살인가 4살, 5살쯤 됐을 거야. 그때 왕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이었어요. 세종대왕 즉위했을 때 이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 4살, 5살쯤 됐어. 세종대왕 뒤에 민가에 아주 영특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 그걸 얼마나 똑똑한지 보고 싶겠지. 이분
학구파입니까? 그치?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리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재가 싶어서 불렀어, 불거래. 그래서 몇 가지 질문했더니, 어머나 또렷또렷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야. 얼마나 귀여웠겠어. 집에 갈 때마다 막 바리바리 비다리다 뭐다 막 이제 하사해 준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이제 성장을 했어. 자주 대궐에 벼슬이 없는데도 막 수시로 막 드나들기 시작했지, 김씨습을. 그래서 이런 왕족과 상당히 많이 친해지는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 다음에 누구예요? 문종이죠. 문종 다음에 누구야? 단종이죠. 단종 다음이 바로 세조정조 수양대군. 그래서 이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뺏고 자신이 왕에 이제 오르는 과정을 김씨식 다 지켜봤겠죠. 이 문종도 그렇고 단종도 그렇고 김씨습은 점점점 나이가 성장함에 따라 이 정통성 있는 왕위를 물려받았던 왕들과 딱 친분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세조가 딱 가서 이 왕의 자리를 뺐으니까 이 얼마나 지금 통탄할 노릇이겠어. 그때 김씨습은 이걸 보고 너무도 세상과 그지 뭔가 교류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모든 벼슬을 내려놓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하여 사육신의 반대말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에요. 생육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이 사육신은 세조에게 끝까지 저항을 하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결국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 해서 사육신이라는 거잖아. 이 사람 목숨을 부지해서 생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생육신이었던 김씨습이 어디로 갔었냐면 금오산이라는 산에 들어가 은거합니다. 그러면서 집을 하나 짓고 살아요. 금오산실이라는 그런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작품 활동만 합니다. 그 작품을 하면 지었던 게 바로 이 금오신화에 나오는 한문 5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 5편의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남주가 있으면 A라는 남주가 있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이 죽은 거야. 근데 이 죽은 여인과 자기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 여자가 다시 환생을 하고 환생한 여인과 이 이승에서도 계속 사랑하는 그런 사이를 유지해요. 이게 마치 김씨습 자신이 이런 A라는 남주라고 생각한다면 이 죽은 그런 왕들과 끝까지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이런 소설에 담아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독 이 사람의 소설에는 죽은 자와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성장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한 번씩 보기 내용에 줘가지고 막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 한번 듣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 만복사적 후기는 그럼 어떤 내용이냐? 만복사니까 사로 끝나면 보통 뭐예요? 무슨 사? 절 이름이야, 절 이름. 절입니다. 그리고 저포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윷놀이 같은 놀이예요. 그 윷놀이를 부처님 앞에서 자기가 합니다. 즉 절에 들어가면 본尊불상이 있죠. 그 부처님 불상 앞에서 자기가 여태 여자가 한 번도 없어서 모태솔로야. 양생이라는 인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저포를 던질 테니 제가 이기면 저한테 여자를 하나 보내주시고 제가 지면 제 사비를 다 털어서 부처님을 위해서 제가 법연을 베풀겠습니다. 막 이렇게 지가 말하면서 던져. 지가 이겨. 지 혼자 부추장충 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가 잠시 그 불상 뒤에 숨어 있어. 근데 정말 여자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여자와 결국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알고 보니까 죽은 여인이었어. 그걸 모르고 일단 만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게 잠깐만 여자 이름은 나오지 않고 하시녀라고 나오네. 그래서 이 죽은 여인이 이제 그 본전불상을 자기도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하소연을 막 합니다. 그래서 양생이 뛰쳐나와서 그 여자가 하소연하던 이야기의 글을 딱 읽고 나서 자기랑 똑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고 결국 이제 함께 나가서 사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자기가 잠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우리가 만나자라는 어떤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나요. 그때 양생에게 어떤 지령을 하나 내려요. 어디에 가면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 물건을 들고 우리가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양생은 이제 그 물건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하시녀의 가족들, 즉 엄마 아빠와 하인들을 대동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양생이 어떤 물건을 하나 들고 있는 모습을 그 하인이 딱 봤어. 근데 그 물건 자세히 보니까
자기 죽은 그 아가씨의 물건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자기 상전한테 대감령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보니까 자기 딸 물건이 맞거든. 그래서 와가지고 양생을 취조를 합니다. 왜요? 이거 분명히 자기 딸 죽었을 때 같이 묻어놓은 물건이었거든. 근데 얘가 들고 있다는 말 무덤을 파헤쳤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가지고 막 얘한테 이제 막 노발대발 뭐라 하는데 양생이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들려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죽은 딸과 만난 이야기거든 지금. 근데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만나?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잠깐 의심을 걷어놓고 만난다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네 말이 그렇다 치니까 그럼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싶었어. 그래갖고 양생이 어떻게 여자를 만나서 가는 걸 이제 뒤로 따라가. 근데 보면 죽은 사람은 다이 안 보이지 이들 눈에는. 양생한테만 보여. 그냥 어떤 집에 또 들어가. 집에 들어가서 막 저 음식을 나눠 먹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밖에 있는 부모가 봤을 때 정말로 이건 연기가 아니라 자기 딸과 만나고 있다는 걸 이제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생을 오히려 고마워해요. 왜요? 처녀 귀신으로 죽을 뻔했던 자기 딸과 혼약을 맺어준 그런 남자였기 때문에 이제 고마워하죠. 한을 품고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양생도 모든 오해가 풀리고 결국 이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양생은 더 이상 하시녀를 잊지 못해서 다른 여자와는 절대 안 만나고 이제 결국 자기도 그렇게 있다가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마치 양생이 한 조선의 왕조에 그지 품었던 그 어떤 충심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것을 양생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전체 줄거리 내용입니다. 만복사자 보기. 자, 그러면 작품 기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직독시 한번 훑어 내려가서 들어갈 테니까 조금 보세요. 염정소설이라는 말이 염정은 남녀 간의 애정, 사랑 이야기를 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 봤죠? 출전 금호신화까지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남원에 사는 양생은 양씨성을 가진 선비겠죠.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여태껏 장가도 들지 못한 채 만복사 동쪽 골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아, 외로워. 그러니까 이 외로움 때문에 저포노이를 하고 저포노이를 해서 결국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야. 자, 그 골방 바깥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왜 하필 또 한 그루일까? 왜 하필 한 그루일까? 외롭지. 이 양생의 외로운 처지를 역시나 이 한 그루 배나무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배구루 한 그루, 그 배나무 한 그루가 뭐 외롭다라는 그 옆에 정서가 없어. 감정이입이 아니란 얘기야. 다음. 바야흐로 이제 막 봄이 되어 꽃이 활짝 피어서 온 뜰 안 가득 이 백옥 하얀 옥의 세계. 왜? 배나무의 백꽃이 흰색이니까 세계를 환하게 밝혀놓았다. 꽃이 환하게 핀 너무나 낭만적인 그런 배경이죠. 양생은 어느 날 밤 그 꽃다운 마음을 걷잡지 못한 채 문득 시 두 수를 지어 읊었는데, 여러분 산문에 갑자기 이런 시가 삽입되어 들어오면 이 삽입시의 역할은 늘 뻔하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화자의 즉 주인공의 심리, 인물의 마음, 정서, 그걸 대변할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외로웠다 그랬죠. 그거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볼게요. 한 그루 백꽃나무 쓸쓸한 나의 마음을 버텨주긴 하나 달 밝은 밤을 외로이 저버리니 가련하도다 그랬다. 이거 봐. 한 그루 백꽃나무가 나의 쓸쓸한 마음을 그나마 친구해 주지만 달 밝은 밤을 외롭게 또 저버리니 너무도 내 신세는 가련하다 이 말이야. 외로워 슬퍼 이 말이야. 청춘의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홀로 누운 이 호젓한 쓸쓸한 창가에 어디선가 어여쁜이가 퉁소를 부는구나 그랬다. 그러니까 퉁소 연주 소리를 들었겠지. 누가 부르는지는 몰라. 근데 왠지 어여쁜 사람이 불 것 같다라고 자기가 그지 정신승리하고 싶은 거야. 왠지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히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 지금 외로움이야 결국 이 시는. 다음. 빛이 새는 외롭게 나라 짝을 짓지 못한 채 또 원앙새는 짝을 잃고 맑은 강물에 혼자 목욕을 하는데, 그럼 빛이 새나 원앙새나 다 어때?
짝을 잃었다 그랬잖아.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거야, 이 소재들도. 어느 집에 언약이 약속이 있나? 바둑돌을 두드리고 밤 등불에 점을 쳐보고는 시름을 이기지 못해 창에 기대노라 그랬다. 결국은 앞에 뭐 다 필요 없고 시름을 이기지 못해 창에 기대어 있으니까 쓸쓸하고 외롭다는 이야기야, 결국 이 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평에서 실제로 이런 고전소설에 자주 삽입시가 등장할 거예요. 시의 내용이 완벽히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인물의 지금 정황상 이런 마음이겠다라는 걸 뭔가 알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둑돌을 두드리고 밤등불에 점친다, 이런 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타로 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카드 이런 걸 넘겨보고 대충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막 얘기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자신의 어떤 점을 쳐보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둑돌 가지고 점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밤 등불 같은 거 가지고도 나의 운명을 또 점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앞으로 누구랑 과연 연을 맺을 수 있을지,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그런 것 등을 이렇게 바둑돌이나 이런 등불을 이용해서 점을 쳐보는 거야. 근데 결국 결과가 안 좋겠지. 그러니까 근심을 이기지 못해 결국 또 쓸쓸한 마음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의미는 아닌데, 다음 이렇게 시를 다 읊고 나자 호령 또 나왔죠. 호령. 그래서 이제 자주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눈에 띄어야 돼요.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대. 그럼 이거 무슨 성? 전기성. 그대 좋은 짝을 얻으려 한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만 하겠는가. 그럼 이 말은 뭔데? 이 말은 뭘 예지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짝이 생길 거야 라는 이야기인 거잖아. 하니까 양생은 당연히 이 말 듣고 속으로 기뻐했지. 이제 외로움에 떨다가 자기도 짝이 생기나 보다 라는 말에 설레고 기대감이 생겼을 거야. 다음 중간 부분. 다음날 양생은 부처님과 이 저포놀이를 하여 만약 자신이 지면 이 법연을 베풀어 제사를 올려주고 부처가 지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게 해달라고 하면서 저포를 던져 이겼대. 사기지, 사기. 그는 이제 불상 밑에 숨어서 그 약속을 가만히 기다리는데 얼마 후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는데, 왜 항상 고전소설은 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일까요? 여주는. 남주는 또 잘생겼고요. 그죠? 이게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네 글자로 뭐랬어요? 뛰어난 재주와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것. 네 글자. 이런 고전소설의 남주 여주를 이런 형 인물이라고 합니다. 재주가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해서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가인. 재주를 갖추고 외모가 아름답다 이 말이야. 아름다울 가짜예요. 자, 이제 나이는 16살쯤이고, 그럼 여러분도 나한테 어려. 이때는 다 시집 다가갈 나이다. 새까만 머리에 화장을 곱게 했다. 자태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선녀나 천녀 같았는데 바라보니 태도도 단정하고 조심스러웠다. 이 문장 옆에 뭐 쓰고 지나갑시다. 그렇죠. 묘사 적고 지나가야죠. 기출에서 늘 훈련시켰던, 연습시켰던 그 묘사,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 찾아내야 됩니다. 자, 손으로 기름병을 이끌어 등불을 돋우고 향을 꽂은 다음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는 한숨을 지으며 탄식했대봐. 자신의 또 신세를 한탄하는 얘기야. 인생이 방명함이 어찌 이렇듯 할까요? 자기만큼 팔자 그저 기구한 사람 없을 거라고 한탄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외롭다 이거야, 이것도. 자, 그러고 나서 품속에서 축원문을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대. 축원문이라고 했으니까 뭔데? 글이겠지. 글을 써온 거야. 그럼 이것도 이 두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소재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이거 상징적 의미를 떼었다고 해서 문제의 출제 요소가 될 거야, 이런 거. 소재는 중요할 거라 그랬으니까. 자, 어떻게 역할을 하냐 볼까? 그 글은 다음과 같았대. 하고 다음과 같았다고 해서 그 글에 섞여있는 내용들 지금 공개합니다. 아무 지역, 아무 곳에, 아무 노래한 거주하는 하시, 아무개가 삼가 올립니다. 자기 자신인 거죠. 지난번 변방이 무너져
왜구가 침입을 하여 무기들이 눈앞에 가득 찼고 횃불은 한 해 내내 이어졌었습니다. 여러분, 횃불이라는 게 보통 봉화 같은 거 있잖아요. 나라에 큰 재변이 생기거나 어떤 그런 재난이 생기면 그런 높은 산 위에다가 봉화불 올리잖아. 그 봉화라는 것 자체가 바로 전쟁을 상징하는 대유법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 횃불이라는 것도 일종의 왜구가 침입했으니까 전쟁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들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잡아가니 사방팔방으로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친척들과 하인들도 이 난리통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어떤 침입 때문에 이런 난이 있었던 거 실제 이야기예요. 처분, 저는 버들 같은 연약한 몸으로 멀리 도망칠 수 없어서 깊은 여자 방, 규방에 들어가 끝내 그윽한 절기를 지켜 밤 이슬에 옷이 젖는 짓을 하지 않고 뜻밖의 재앙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자신은 밖에 도망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방 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대. 끝내 그윽한 정절, 절기를 지켰대. 그 말은 뭘까? 왜구들이 막 침입했을 때 물건들도 노략질했지만 여자들 막 겁탈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즉 그거 안 당하려고 뭐 했을까? 자결을 한 거야. 은장도 꺼내서 자결을 한 거야. 그것이 정절을 지켰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면서 그지 막 겁탈당하고 그렇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야 자기가.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야. 밤이슬에 옷이 젖는 짓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뜻밖의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 문장의 의미는 자기가 자결했다는 이야기인 거야. 다음. 근데 왜 이렇게 자결했다는 말로 쓰지 않았을까? 산 사람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양생이 이 축원문을 읽고도 이 여자가 죽은 사람인 줄 몰랐던 거야. 근데 이 장면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생규 장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생규 장전의 이생은 아내 최랑이 죽은 귀신인지 알고 만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다음. 부모님은 여자가 수절이 뭐야? 지킬 숫자에 절개절자. 절개를 지켰던 것을 틀리지 않았다고 여겨, 잘했다고 여겨 저를 외딴 곳으로 피해서 들판에 살도록 해주셨대. 자, 말을 잘 보면 여자 죽었잖아? 그럼 들판에 살도록 했다는 말은 뭔데? 들판에 자신의 시신이 그냥 방치된 거야. 오케이? 즉 제대로 된 어떤 장례를 치르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전쟁 상황이라서 그래. 외구가 침입하고 떠나기까지 몇 년이 걸려.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어떤 장례를 못 치러준 거야. 다음. 그래서 들판에 살도록 했는데 방치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약간 가매장? 약간 정식으로 어떤 무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뭐 비석 세워주까지는 못해도 들판에 잠시 약간 가매장 정도는 해줄 수 있겠네. 그냥 방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이제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달 밝은 가을과 꽃 피는 봄을 상심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슬퍼. 이 꽃이 펴도 자기는 외롭기 때문에 슬퍼. 그러면서 이런 날들을 헛되이 보내고 들판 위로는 구름이 그리고 아래로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의미 없이 그렇게 무료하게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텅 빈 골짜기에 숨어 지내며 한평생이 그 방명함을 한탄했고 좋은 밤을 홀로 보내야 하면서 오색 빛깔의 난새가 홀로 춤춘다고 또 마음 아파했습니다. 세월 속에 혼백은 사라지고 여름날 겨울밤에 가슴은 찢어졌죠. 이러한 저를 부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그건 뭐야? 좋은 남자 소개해줘. 그거지? 사람의 생애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업보라는 것도 피할 수가 없죠. 저에게 주어진 운명에도 아마 인연은 있을 것이니 일찍 짝을 얻어 나를 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봐, 결국 이 축원문의 내용의 핵심도 나 외로워요. 짝 보내줘요. 그 내용이었단 말이야. 양생과 소원이 같단 말이에요. 이토록 지극히 간절한 기도를 내버려 두지 말아줘요. 하고 여인은 그를 바친 후 또 여러 번 소리내어 오열했다. 양생은 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뛰쳐나와 말했다. 아가씨, 당신 도대체 누구며 방금 부처님 앞에 바친 글은 뭡니까? 하고 여인이 바친 글을 다 읽어보고는 그의 얼굴에 기쁨이 흘러넘쳤다. Why?
내 마음과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인에게 말하기를 아가씨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소? 하자 그녀는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아무도 지금 좀 찔리니까 그지? 당신은 다만 좋은 짝을 얻으려는 것 뿐이시겠죠? 그러니까 봐, 상대의 의중을 다 알고 있어.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 귀신이니까 다 알고 있어. 자, 하였다. 뒷부분 줄거리입니다. 양생과 하시녀는 이렇게 인연을 맺은 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지고, 양생은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아까 쌤 얘기해줬던 거야. 딸의 대상을 치르러 가는 양반집 행차를 만나게 되고, 자기와 사랑을 나눈 그 여자가 3년 전에 죽은 그 집 딸의 귀신임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밤 하시녀는 또다시 양생 앞에 나타나 자신은 먼 타국에서 남자로 다시 태어났으니 당신도 불불을 열심히 닦아 윤회를 벗어나라고 들려줍니다. 양생은 하시녀를 그리워하고 다시는 장가들지 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마지막 삶을 마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의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객관식 선택지에 좀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세 번째 거 체크할게요. 자, 국문학 사상 최초의 소설. 근데 좀 더 다릅시다.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그리고 자유연애 사상을 반영했다 그랬는데 우리 고전 소설은 늘 부모님들이 짝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눈이 맞아서 사랑하죠. 다음, 이게 중요해요. 요거는 안 배우면 절대 선택지에서 풀 수 없는 지문이 나오게 돼요. 봐라. 명나라에 구우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썼던 소설 중에 전등신화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 금오신화예요. 이런 거는 뭐 작품 내용 안에는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 풀다가 혹시나 이런 말 보이면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장난질 치냐면 인과를 바꿔놓습니다. 구우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마치 이 김시습이 구우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시험 범위에 확정되어서 나타날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성격입니다. 안 그러면 풀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 6번 서술형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92쪽 제일 밑에 보시면 1등 노트 밑에 보시면 이 더 알아보기 그래가지고 금오신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어요. 나중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했던 말과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자, 서술형 갑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소재를 A에서 모두 찾고 딱 보기 한번 볼까? 창작자가 표현하려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할 때 이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A에서 모두 찾아내요. 아까 삽입시에서 했던 거예요. 다음, 그 소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인물의 심리와 연관지어 말을 했으니까 결국 양생의 심리를 알면 답 나왔네요. 외로움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로움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강조하려고 이게 역할이죠. 자, 그러면 소재만 쓰고 끝냅시다. 뭐 있어요? 백꽃나무, 또 비취새, 원앙새, 3개. 자, 그리고 1등급 노트 2번에 보시면 그 삽입시의 역할이라고 해서 여기도 다 정리되어 있네요. 좀 더 참고하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수고했어.